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정학력 30강 들어가겠습니다. 30강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 선정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방식은 설득력은 대단히 높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이 명백한 사회적 관점에 사회적 할인율을 쓰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냐? 민간 할인율보다는 좀 낮춰야 된다. 얼마를 낮춰야 된다는 말도 없고 그냥 낮춰야 된다. 낮춰서 민간 사업보다는 정부 사업을 우대 조치해야 된다는 주장으로서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실용적인데 설득력은 떨어지나 좀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역시 민간에 있는 할인율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자. 민간에서 사용하는 할인율 중에서 선택 사용하자. 이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설득력은 앞의 방식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설득력은 좀 떨어지나 실용적이죠.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민간 할인율 중에 선택 사용하자. 첫째, 자, 민간 사업에 정부 공공사업에 100억이 투자됐다. 100억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가만 놔뒀다면 민간에서 뭐에 사용될 자금인가? 민간에 투자될 자금이 들어왔다. 그 100억이라는 게 가만 놔뒀다면 민간에 투자될 자금이었다 합시다. 민간에서 투자될 자금이 이 100억이 민간에 투자가 안되고 공공사업에 투입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민간 자금 100억이라는 것의 기회비용은 뭘까요? 그 돈이 민간에 투자되면은 그 투자된 자금이 얻어낼 수 있는 수익률은 투자의 세전 수익률이겠죠.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쓰고 세전 수익률. 그 민간에서 소비될 자금, 그 100억이라는 돈이 가만히 놔뒀다 하면 민간에 소비될 자금이에요. 소비될 자금. 소비될 자금이 들어왔다. 소비되지 않고 공공사업에 투입됐어요. 그럼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뭔가? 소비될 자금이었다면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자, 적어놓고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세후 수익률 혹은 소비자 이자율 혹은 시간 선호율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자 이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왜 투자될 자금이었다면 그 100억이 공장 짓고 하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면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투자의 세전 수익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이라는 돈을 정부 사업에 투입 안 되고 민간에 놔뒀다면 공장이 지어지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률이 만약 20% 난다. 20%. 그러면 그 20% 수익률 낼 돈 아닙니까? 100억이 민간에 가만 놔뒀다면 그러면 20%라면 그 20%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 투자가 안 되고 20% 수익률을 낼 건데 그 투자가 안 되고 정부 사업에 투입됐다고 할까? 10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 20%가 기회비용이 돼서 이제 이걸 쓰자는 거고요. 소비될 자금이 들어갔다면 일단 소비자 이자율부터 한번 봅시다. 그 100억이라는 돈을 가만 놔두면 민간에서 소비될 자금이에요. 소비될, 투자가 될 자금이 아니고 공장 지어지고 뭐 기계 사들이고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될 자금이었다. 뭐 옷 사고 뭐 이런 데 쓰일 자금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의 기회비용은 소비자 이자율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100억을 내가 만약에 이제 소비하기 100억이 너무 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옷 사는 데 산다. 옷 사는 데 쓰겠다. 이러면 그 은행에 돈 빌리는 돈 이자율이 10%다. 그럼 10%의 이자를 내고 100억을 빌려가지고 옷 사는데 또 먹는데 여가 즐기는데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돈에 그 이자율 10%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아야 될 거죠. 그죠?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소비자 이자율 10%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될 자금이 투입됐다면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소비자 이자율입니다. 소비자 이자율인데 이 소비자 이자율이 왜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왜 세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 합시다. 이걸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줄까? 아니면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줄까? 이래 봤을 때 이게 이제 무차별하게 되려면 만약에 소비자한테 돈을 이제 빌려준다면 10% 이자를 받는다 합시다. 10% 이자를 받는다 합시다.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투자자에게 돈을 주면은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투자자가 그 100억을 빌려가 공장 짓고 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20% 냈거든요. 20% 내고 그럼 세금을 내면 법인세나 이런 걸 내면은 세후 수익률이 10%를 합시다. 그 세후 수익률 10%를 내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투자자한테 빌려주면은 10% 세후 수익률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10%고요. 10%를 받게 되고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소비자 이자를 1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차별하게 될 때 이제 1위 빌려주나 1위 빌려주나 똑같으니까 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투자의 세후 수익률과 소비자 이자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후 수익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위는 앞 시간에 한 말씀드렸죠. 시간 순호율은 주관적인데 사람들이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를 얼마나 더 좋아하는가 주관적 가치 부여율입니다. 이거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같아져요. 여러분 시간 순호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돈이 궁하다는 거죠. 시간 순을 높게 매긴 사람, 미래보다 현재 소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현재 돈이 굉장히 궁한 사람이죠. 시간 순율이 높은 사람은 현재 돈이 굉장히 궁한 사람은 꼭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높은 이자를 주고도 돈 빌리려 하겠죠. 높은 이자를 주고도 돈 빌리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 순율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높은 이자를 주고 안 빌리려고 합니다. 그죠? 뭐 현재 소비가 그렇게 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뭐 그 돈을 빌려가 쓰려 하겠죠. 시간 순율이 낮다면. 그러니까 얘도 금융시장이 완경시장이면 잘 돌아간다면 우리가 항상 이 주관적인 사람들의 시간 순율하고 소비자 이자라고 같아져요. 여기는 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굉장히 궁하다. 그게 시간 순율이 높다. 그러면 우리 1금융권 대출이자 2금융권 대출이자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 은행, 시중은행들은 대출이자가 낮잖아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2금융권의 대출이자는 높죠. 그래서 시간 순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고도 돈을 빌리려 하겠죠. 2금융권 같은 데 가지고. 사금융이나 이런 데 가서 높은 이자로 돈 빌리려 할 겁니다. 시간 순효율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2금융권 높은 대출 이자를 주고 돈을 안 빌립니다. 그냥 돈 빌리고자 한다면 낮은 이자를 주고 돈 빌리려 하게. 이게 딱 생각해보면 시간 순효율이 높은 사람은 높은 이자의 금융 생활을 하고요. 시간 순효율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의 금융 생활, 뭐 저축이든 대출이든 간에 낮은 이자율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항상 같아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의 세후수익률이라고 왜 소비자율이 같았냐면 적어도 내가 100억을 소비자한테 빌려주니까 소비자 이자를 받아먹을까? 아니면 투자자한테 빌려줘서 세금 내고 세후수익률을 받을까? 이게 무차별하게 되려면 투자의 세후수익률과 소비자 이자율이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소비될 자금이 들어왔다면, 투자될 자금이 들어왔다면 그 기회비용은 투자의 세전수익률이고 여기 더 높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투입됐다면 복합 투입됐다. 복합 투입됐다. 그러니까 200억이 그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0억은 투자될 자금이고 50억은 소비될 자금이 들어왔다. 복합 투입됐다면 방법은 일단 가중평균 할인율과 요 할인율을 가중평균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50억 50억은 반반씩 들어왔잖아, 그죠? 그냥 가중평균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가중평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투자의 잠재 가액을 계산해 가지고 소비 자금으로 통합시켜서, 자, 요 용어를 알아. 투자의 잠재 가액을 계산해서요. 자, 이 용어를 알아둬야 돼. 투자의 잠재 가액을 계산해서 소비 자금으로 통합하여 소비자 이자율을 쓴다는 거죠. 할인율을, 소비자 이자율을 사용하자. 소비자금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총 100억이 들어왔는데요. 정부 사업에 투입됐는데, 50억은 투자될 자금이었고요. 50억은 시중에 이제 소비될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자금을 투자의 잠재 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투자가 됐을 때 50억이 투자가 되면은 수익률 얼마 돼가지고 그 자금이 얼마의 소비 자금으로 환산이 되는가.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투자의 잠재 가액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잠재 가액. 보통 우리가 투자는 수익률이 소비보다 이제 투자의 수익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50억이 민간에서 투자가 되면은 공장이 지어지고 뭐 사업하는 데서 사장되면은 이 수익 내 가지고 이 소비 자금으로 얼마나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억보다는 크겠죠. 50억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70억이 나온다 합시다. 투자의 잠재 가격, 이게 미래의 소비 자금으로 얼마나 나타나냐 얘기죠. 지금 50억이 투자됐는데 수익 내 가지고 나중에는 소비 자금으로는 얼마로 소비 자금이 사용될 것이냐 이거죠. 그게 그 투자의 잠재 가액인데 계산해 보니까 요게 미래 소비 자금으로는 70억이 되겠다. 미래의 소비 자금으로는 70억 정도가 소비 자금으로 환산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 투자의 잠재 가액입니다. 이 투자의 잠재 가액. 그러면 이제 70억하고 50억을 합하는 거죠. 그럼 120억이 되는 거죠. 120억.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억이 투자됐지만은 이걸 소비자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120억의 소비자금이 투하됐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20억. 그래서 그럼 소비자금 총 120억이 투입됐다. 이걸 이제 비용으로 쓰고, 이제 할인율은 소비자 이자율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잠재 가액을 계산해서 소비자금으로 통합해가지고 소비자 이자율을, 요거 소비자 이자율하고 다 똑같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요걸 할인율로 쓰자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중평균에 대해 뭐냐, 복합 투입됐을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견해, 사회적 할인율을 뭘 쓰자, 이건 두 번째 견해인데, 이건 실용적입니다. 현실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설득력은 앞의 견해보다는 좀 낮다. 명백한 사회적 관점에 할인율을 쓰자는 앞의 견해보다는 좀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의 견해 있죠. 그거는 이제 실용적이진 않지만 그 주장 견해, 근거, 이유, 왜 공공사업은 민간사업보다 우대 조치해야 되는지, 할인율을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해서 우대 조치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네 가지 있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할인율 선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이제 마지막 기타 내용들, 뭐 위험이 내재된 사업의 평가 방법, 정부 사업은 뭐 위험이 좀 민간 사업보다 낮겠지만 그래도 위험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잠깐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사항, 위험이 내재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컨셉은 기타 고려사항. 첫째,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의 평가 방법. 위험이, 민간 사업보다는 위험이 낮겠죠. 물론 낮은데 그래도 위험이 있잖아요. 정부 사업도.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첫째가 그냥 할인율을 올려서 타당성을 낮추자는 겁니다. 그냥 할인율을 좀 올리자. 원래 선정한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할인율이 그거보다 약한 데 올리자. 그 위험 할증하는 거죠. 할인율을 올려서 타당성을 좀 낮추자.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할인율을 올리면 타당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주 손쉬운 방법인데, 할인율을 할증하는 거죠. 그죠? 할증해가지고 타당성을 좀 낮추자. 이런 방식인데, 이 방식은, 비용이 초기에 왕창 들어가고요. 비용은 초기에 왕창 들어가고, 편익은 골고루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유용합니다. 편익은 매년 골고루 발생한다. 골고루 발생하는 사업에 유용한 방법. 이 사업이 비용은 초기에 왕창 들어가고요. 편익은 골고루 발생하는 이런 사업이 위험이 좀 내재됐다고 한다면 그냥 할인율을 쫙 올려가지고 타당성을 좀 낮추면 됩니다. 유용한데, 두 번째, 만약에 비용이 말기에 집중되는 사업이다. 비용이 말기에 집중된 사업이다. 편익은 뭐 골고루 발생하지만 비용이 말기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사업은 이게 이제 편익이 좀 위험에 대해서 할인율을 올려버리면 비용은요 아주 낮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아주 낮게. 그럼 오히려 사업이 가대평가된 비용이니까 할인율을 올려버리면 비용이 너무 낮게 가소평가되니까 말기에 그릇도 나오니까 말기에는 뭐 2성, 9성, 10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인율을 올려버리면 비용이 아주 가소평가돼서 비용이 가소평가된다. 비용이 가소평가되니까 사업 타당성은 가대평가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은 가대평가된다. 사업의 타당성은 너무 가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익이 말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 편익이 말기에 집중되어 있다. 편익이 말기에 집중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편익이 좀 위험하다 해서 할인율을 싹 올려버리면 너무 사업이 편익이 너무 가소평가되니까 사업이 너무 가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편익이 가소평가되니까 그럼 타당성이 너무 가소평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편익이 이제 말기에 집중되거나 비용이 말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쓰는 게 상당히 무리합니다.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비용은 초기에 왕창 들어가고 편익은 골고루 발생하는 이런 사업이 이제 위험이 내재된 사업일 때는 할인율을 조금 올려서 쓰면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확실성 등가액을 사용해서 평가하자. 확실성 등가액.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확실성 등가액을 사용하자. 이런 견해되어 있습니다. 확실성 등가액이 뭐냐면은 그 불확실한 편익과 비용과 같은 효용의 편익 비용입니다. 합해 가치입니다. 등가, 그 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돈, 비용과 동일 효용을 갖는 확실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확실성 등가, 동일 효용을 갖고 있는 확실한 금액 이런 뜻인데요.
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효용을 갖는 확실 금액을 사용하자. 그래서 편익은 발생하면은 10원이 나오고요. 발생 안 하면 0이 나오는 사업이 답시다. 어쩌면 1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익이라고 합시다. 이걸 평가를 할 때 편익을 10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확률은 2분의 1이라 합시다. 2분의 1. 2분의 1인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10원 나오고 편익이, 그 다음에 편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위험한 편익이죠. 그러면 여기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이 편익을 평가할 때 어찌 보면 이거 2분의 1이니까 5원, 중앙에 5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위험한 돈, 어쩌면 10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0원이 될 수 있는 이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확률은 2분의 1을 치기 때 이게 같은 효용이 되는 확실한 돈은 5원이 아니라 한 3원 정도 나오고 3원. 3원 나올 수 있고 4원 나올 때 5원은 안 나와요. 5원은 안 나오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확실한 돈 3원과 같은 금액이 돼 말입니다. 3원. 3원으로 이제 이 위험한 돈, 어쩌면 10원, 어쩌면 0원이 되는 이런 위험한 돈과 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돈은 3원이다라고 해서 이 편익에 3원을 넣어서 계산하고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지겠죠. 만약 비용이 어쩌면 10원이 발생하고 어쩌면 비용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비용이라 합시다. 그럼 확률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그럼 이러한 위험한 불확실한 비용과 동일 효용을 갖는 비용은 이거는 5원보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5원보다 높을 거예요. 6원 납니다. 6원. 예를 들면 6원.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위험이 내지는 비용에 10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0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6원을 넣어가 평가를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확실성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편익 10원 아니면 0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확률상의 편익과 같은 효용이 되는 확실한 돈은 3원이다. 그래가지고 3원을 넣고요. 비용은 또 1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비용의 경우와 같은 효용이 되는 확실한 돈은 6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6원을 넣어가 평가를 하자는 거죠. 비용에. 그 연도의 비용에 6원을 넣어서 평가하고요. 요거는 이제 편익은 3원을 넣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효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 평가 문제와 이것도 문제가 이 방법의 문제는 위험 이게 이제 금방 내가 이거 그냥 3원, 6원 했지만 실제로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효용과 동일한 이런 불확실한 편익의 효용이 동일한 확실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 문제가 있고요. 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불확실한 편익과 불확실한 비용이 또 몇 년도에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그 확률 분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불확실한 편익은 언제 발생하지? 그 불확실한 비용은 언제 발생하지? 그 정확한 확률 분포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발생 확률 분포까지 알아야 돼. 확률 분포까지 분포도 알아야 이 방식을 이용하죠. 그죠? 알아야 됨. 근데 이거 참 알기 힘듭니다. 그죠? 언제 뭐 정부 사업했을 때 몇 년도에 9년 뒤에 8년 뒤에 5년 뒤에 그 편익이 불확실한 편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5년 뒤에 불확실한 편익이면 그 5년 뒤 B5에 이렇게 3원을 넣는다는 건데 그것도 참 아주 우리 측정하는 것도 힘든데 언제 또 불확실한 편익과 언제 불확실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률 분포까지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주 그 손쉬운 방법인데 이럴 때 유용하지만 이럴 때는 사업을 오히려 너무 타당성 가대평가, 타당성 가소평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확실성 등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아예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의 경우에 무시해도 무방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 근거는 또 뭔가? 세 번째가 이제 위험이 내재된 사업은 정부 사업은 무시해도 된다.
세 번째 견해가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을 평가할 때는 평가시는 그 위험을 무시해야 된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 근거를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에로 린드의 위험 분산이래요. 에로 린드의 위험 분산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집중 이런 거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반대인데 위험 집중, 위험 집중과 위험 분산 이런 걸 주장하면서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은 전혀 위험을 고려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에로 린드가 주장한 위험 분산은 말 그대로 위험 분산된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은 위험도가 국민 개개인들한테 다 나눠진다 말이죠. 정부 사업은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국민들 개개인들의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다. 5천만 명의 그 위험이 다 나눠지는 거죠. 분산이 돼. 그러니까 그 위험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시될 정도다. 국민들한테 위험한 피해는 국민 개개인들한테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이 무슨 말이냐, 분산. 정부 사업의 위험은 국민 개개인들에게 분산된다는 거죠. 국민 개개인에 분산돼서 나타나니까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국민 개개인으로 날아버리면. 근데 우리가 민간 사업은 그 어떤 A라는 기업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할 때 위험도가 있다면은 그 민간 기업의 위험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민간 기업한테 그 위험 전액이 들어오지만 정부 사업은 국내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돈을 이제 정부 투자 사업을 할 때 그 위험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위험도는 국민들 개개인으로 다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이게 위험 분산이고, 그 위험 집중도 뭐냐? 위험 집중되면 더 위험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위험 집중이 뭐냐면은, 여러, 이제 정부 사업도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개강 사업, 고속도로 사업, 방역 사업, 재난 방제 사업, 소방 사업, 여러 가지 그 1년에 실시하는 정부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정부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니까요. 그러면 위험 편익도 있을 것이고, 위험 편익도 발생하고, 또 위험한 비용도 발생한다. 이게 이제 집중, 정부가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 사업 저 사업 여러 가지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만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 총 10개가 있다 합시다. 10개. 10개 사업을 정부가 이제 시행한다. 1년에. 그러면 그 사업들 중에 어느는 이제 위험한 편익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위험한 비용이 또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10개의 사업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 위험 편익하고 위험 비용이 서로 상쇄돼 버린다는 거죠. 상쇄돼 버리니까 이거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 편익하고 위험 비용이 서로 상쇄돼 버린다. 그래서 무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위험 집중이라는 건 이제 정부는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되니까 어떤 사업은 위험한 편익이 있고 어떤 사업은 위험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위험 비용과 위험 편익이 이렇게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위험이 내재된 사업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은 한 사업만 한다 이거죠. 한 사업만 할 때는 민간 기업은 어떤 한 사업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위험한 편익과 비용이 그런 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여러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꺼번에 혼자서. 그러면 이거 여러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니까 그 사업 중에 위험한 편익과 위험한 비용이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게 정부 사업이 집중되니까 그 위험한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위험 분산은 요거는 이제 위험은 정부 사업의 위험은 국민 개개인들에게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으로 봤을 때 이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이제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을 평가시는 위험을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위험이 내재된 정부 사업의 평가는
뭐 따져봤을 때 뭐 제일 첫째 방식이 있죠. 그냥 할인율을 그냥 올려서 우리 민간 사업처럼 우리 할인율을 할증시켜서 그냥 타당성을 약간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사업의 평가는요, 간단하게 이제 정부 사업이 특별히 저소득자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사업이다. 그런 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소득자를 위한 사업이죠. 소득 재분배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이거는 반드시 금전적 편익과 비용은 반드시 추산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금전적 비용 편익은 추산 안 해도 된다죠. 근데 소득 재분배 사업은 누구 특정 집단을 유리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전적 편익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추산해야 됩니다. 금전적 편익이나 혹은 비용을 반드시 추산을 해야 됩니다. 금전적 편익이든 비용이든 반드시 추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는 저소득자의 편익에는 고소득자들의 편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저소득자의 편익하고 고소득자의 편익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 사업이니까 저소득자의 편익은 좀 높은 가중치를 주가지고 평가를 하고, 고소득자들의 편익에는 낮은 가중치를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은요, 저소득자들한테 편익이 100이 나오고요, 고소득자들한테 편익이 100이 나와요. 100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B 사업은 저소득자들한테는 편익이 150이 나오고요, 고소득자들한테는 50이 발생한다. 그러면 총 편익은 200, 200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총 편익은 200, 200 같으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득 재분배 면에서 더 좋은 사업은 B 사업이죠. 왜냐? 저소득자의 편익이 3배, 고소득자의 편익은 이게 작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소득 재분배 사업의 목적에서는 더 적합한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100, 총 편익이 200, 150, 50이니까 그냥 200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저소득자의 편익에는 높은 가중치, 그래서 이거는 2, 그럼 고소득자의 편익에는 낮은 가중치 1, 그러면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은 2, 1이라면 이거는 200이고요, 이거는 100이니까 총 편익은 300이 나오고, 이거는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요, 이거는 300에다가 이거는 50이니까 총 350이 나오죠. 여기 더 높은 가중치가, 높은 편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는 B 사업이 선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소득 재분배 사업은 요즘 2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인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중요한 조세론이 들어갑니다. 조세론. 중요, 이제 빈출이 많이 되는 파트죠. 조세론이 드디어 다음 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